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 여운입니다. 중국 역사에서 지혜의 성인으로 추앙받아온 사람이라면 단연 제갈량을 꼽을 수 있습니다. 삼국지연의에서 지모의 화신으로 등장하는 제갈량은 마르지 않는 계책으로 복잡한 국면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난국을 돌파하는데요. 문제를 멀리 내다보는 안목을 갖춘 데다 인정과 세태를 정확히 통찰해낸 그는 인걸 중에 인걸이었습니다. 제갈량의 지모는 시공을 초월하여 오늘날 현대사회의 정치, 경제, 외교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으며 개인의 생존 전략으로도 유효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그 가치를 검증받고 천년의 세월 동안 운용되어 온 제갈량의 실전 지모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참 지혜이자 인생 필살기라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난세에 꼭 읽어야 할 제갈량의 지혜, 제갈량의 지혜를 읽어야 할 때입니다. 이 책은 삼국지연의에 소개된 제갈량의 일화들을 전략술, 지략술, 공심술, 외교술, 기만술, 용인술 등 총 6장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오늘날에 걸맞게 재해석했습니다. 각 내용 말미마다 지략 해설을 두어 해당 일화 속에 숨겨진 제갈량의 지모와 전략을 좀 더 알기 쉽게 풀어 설명했고, 현대인들이 제갈량의 지모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 활용법도 실전적으로 제시합니다. 참으로 막막하도록 혼란한 요즘, 복잡한 국면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기막힌 계책으로 난국을 돌파해내며 사람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제갈량의 지략을 우리 인생에 온전히 적용하다 보면 지금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벽 어딘가에도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되세요. 초선차전. 적의 힘을 빌려 아군의 부족을 메우다. 짙은 안개가 장강을 뒤덮으니 가까운 곳도 아득히 멀어만 보이네. 소나기 쏟아지는 듯 풀무치 날아들듯 화살이 전함으로 쏟아지니 제갈량이 오늘 주유를 굴복시켰네. 병경백편에는 이런 말이 있다. 힘이 달리거든 적의 힘을 빌려 사용하고 직접 주벌하기 힘들거든 적의 칼날을 빌려 주벌하며 재물이나 물품이 부족하면 적의 재물을 빌려 활용한다. 바로 이러한 차전계가 펼쳐지는 장면이 삼국지연의 46회에 제갈량은 기묘한 계책으로 화살을 얻고 황계는 은밀한 계책을 말하고 형벌을 받다이다. 주유는 여러 장수를 장막으로 불러 제갈량과 함께 전쟁에 관한 논의를 했다. 이때 주유는 제갈량에게 열흘 안에 화살 10만 개를 만들 수 있느냐고 묻는데 제갈량은 뜻밖에도 이렇게 대답했다. 조조의 군대가 오늘 도착하는데 열흘이라니요. 제갈량은 사흘 안에 화살 10만 개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주유는 이때다 싶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제갈량에게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면 군령에 따라 처벌받겠다는 내용의 군령장을 쓰라고 했다. 제 아무리 날고기는 재주가 있다 한들 무슨 수로 화살 10만 개를 사흘 안에 만들어낸단 말인가. 주유는 제갈량이 꼼짝없이 그물에 걸려들었다고 생각했다. 제갈량이 장막을 나가자 주유는 노숙에게 제갈량의 동태를 잘 살피라고 명했다. 대체 무슨 수작을 부리는지 지켜볼 요량이었다. 제갈량은 자신의 주위를 어슬렁거리는 노숙에게 은근슬쩍 말했다. 사흘 안에 화살 10만 개라?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성품이 온우한 노숙이 여유를 부리며 말했다. 스스로 하겠다 하신 일인데 어찌 저에게 대책을 구하십니까? 어르신, 저에게 배 20척만 빌려주십시오. 배 안에는 군졸 30명씩을 태우고 배 전체는 푸른 천으로 감싸고
배 양쪽 끝에는 볕단을 1000여 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만 해주시면 사흘 안에 화살 10만 개를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단 부탁이 있습니다. 이 일을 도둑께는 말씀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분이 알아버리는 날에는 제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노숙은 제갈량의 부탁을 들어주었지만 제갈량이 그 배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는 알지 못했다. 노숙은 제갈량과의 약속대로 주유에게 배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 다만 제갈량이 화살을 만드는 데 필요한 대나무나 악교 따위는 전혀 준비하지 않더라는 이야기만 했다. 주유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제갈량은 노숙에게 빌린 배와 군졸로 모든 준비를 끝마쳤지만 그 후 이틀 동안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이윽고 사흘째 되던 날 밤 제갈량은 비밀리에 노숙을 배에 태우더니 이제부터 화살을 구하러 간다고 말했다. 노숙은 제갈량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화살을 구하러 대체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가보시면 압니다. 노숙은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제갈량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밤 강에는 안개와 어둠이 짙게 내렸다. 제갈량은 밧줄로 배 20척을 연결하고는 조조 진영이 있는 북쪽 언덕계로 향했다. 오경쯤에 배는 조조의 수군이 있는 수채에 다다랐다. 제갈량은 병졸들에게 뱃머리를 서쪽으로, 선미를 동쪽으로 향하게 하라고 명령했다. 배가 조조 진영 앞에 일자로 늘어서자 제갈량은 병졸들에게 북을 치면서 크게 소리치라고 명령했다. 일부러 거짓 진영 태세를 갖춘 것이다. 이 광경을 본 노숙은 입이 쩍 벌어졌다. 제갈량은 그런 노숙의 기색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다. 밤인데다 안개마저 짙으니 조조는 전투를 벌이려 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술이나 마시면서 기다렸다가 안개가 걷히면 돌아갑시다. 과연 조조는 안개 낀 강에 적군의 배가 늘어서 있다는 전가를 받고도 섣불리 출전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그는 날랜 궁수 6,000명을 뽑아 강가에 배치하고 수군 궁수까지 동원하여 모두 1만여 명에게 강을 향해 일제히 활을 쏘라고 명령했다. 유비 송권 연합군이 저토록 북을 울려대며 기세등등하니 그렇게 해서라도 사기를 꺾어보겠다는 심산이었다. 강가에 일렬로 늘어선 배 위로 화살이 풀무치처럼 날아들더니 사정없이 내리꽂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제갈량은 군졸들에게 배의 방향을 바꾸라고 명령했다. 이번에는 뱃머리가 동쪽, 선미가 서쪽이었다. 군졸들은 배의 방향을 틀고 다시금 북을 치며 함성을 질러댔다. 이윽고 해가 떠오르면서 안개가 걷히자 배는 빼곡히 박힌 화살로 뒤덮였다. 제갈량은 곧바로 회군을 명령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라고 말했다. 조승상, 화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조가 모든 사정을 파악했을 무렵 제갈량은 화살을 가득 실은 배를 타고 이십리 밖으로 벗어나 있었다. 조조군이 다급히 뒤를 쫓았지만 이미 후의 막급이었다. 제갈량이 돌아와 화살을 세어보니 좋게 10만 개는 되었다. 이만한 양의 화살을 얻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3일. 노숙은 눈앞에 벌어진 일에 입을 다물지 못하며 제갈량은 신인이라고 감탄했다. 제갈량이 노숙을 보며 말했다. 저는 천문과 지리에 통달했고 기이한 학문과 음양을 익혔으며 진법과 병세에도 박습니다. 그래서 사흘 안에 안개가 낄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지요. 그러고는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더했다. 제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는데 도독께서 쉬이 저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주유는 이 사실을 전해 듣고 어안이 벙벙해졌다. 지략 해설. 제갈량이 안개 낀 밤에 풀배를 만들어 조조 진영에 접근, 조조의 의심을 자아내어 화살 10만 개를 얻어 돌아간 계책인 초선차전은 한마디로 적의 힘을 이용하는 전술이다.
제갈량은 차전개를 쓰기 전에 여러 조건을 철저히 점검했는데 그중 하나가 날씨였다. 제갈량은 다른 전투에서도 계절의 변화나 기후 조건 등을 이용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곤 했다. 다른 지략가들이 땅과 사람의 힘만을 생각할 때 그는 과감히 기상현상을 연구해 하늘의 도움을 얻은 것이다. 두 번째로 그가 중시한 것은 지리였다. 물의 흐름과 바람의 방향을 알면 적절한 때에 순조롭게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그는 사람의 특성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줄 알았다. 노숙은 성품이 온화하니 틀림없이 자신을 도와줄 것이며 조조는 의심이 많으므로 안개 속에서 섣불리 전투를 벌이지 않을 거라고 예상한 것이다. 활용. 지략가 제갈량은 적군의 힘을 빌려 아군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다. 전쟁에서 차전개는 아군의 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현대 과학기술 시대의 차전개는 아군의 낙후된 기술을 극복함으로써 우수한 군사 무기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한다. 21세기에 삼국지연의 속 차전개의 발상을 이해하려면 조금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 적의 화살을 빌린다는 것 자체는 사소한 잔재주의일지 모르나 책략가의 치밀한 사고와 만나면 대범하고 변화무쌍한 계략이 된다. 차전개는 아군의 열세를 극복하고 강적을 상대하여 이기는 매우 중요한 계획이다. 우수한 책략가라면 비바람은 물론 거센 물결도 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빛나는 성공을 거머쥘 수 있다. 동남풍의 힘으로 승리하다. 책략으로 국면을 전환시키다. 칠성단에 오른 와룡. 하룻밤 사이에 동풍을 일으키네. 제갈량이 교묘한 계책을 쓰지 않았다면 주유가 어찌 제주를 펼칠 수 있었으리요. 제갈량이 계절의 변화와 기후 조건을 전술화한 덕분에 그의 병사들은 적은 노력으로도 혁혁한 공을 세울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삼국지연의 49회 제갈량은 칠성단에서 동남풍을 빌고 주유는 삼강구에서 불을 지르다에 실려 있다. 조조가 전함 위에서 수군들의 훈련을 지켜보고 있을 때 정욱과 순유가 다가와서 말했다. 배들을 서로 이어놓으면 좋은 점이 있긴 하나 화공을 받을 때 대피하기 힘들어집니다. 조조가 큰 소리로 웃으며 대답했다. 화공은 바람이 불 때나 효과 있는 법. 지금은 겨울이라 서북풍이니 저쪽에서 화공을 써봤자 불타는 건 그들뿐일세. 한편 주유는 모든 준비를 끝마쳤지만 동남풍 하나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조급해하고 있었다. 주유가 군사일을 돌보지 않고 연일 자리에만 누워 지내자 노숙이 제갈량을 찾았다. 노숙의 청을 들은 제갈량은 미소하며 말했다. 도둑의 병은 제가 고쳐드리죠. 주유는 제갈량을 보자 옷깃을 바로 하고 침상에 앉았다. 제갈량이 먼저 안부 인사를 건넸다. 며칠간 보이지 않으시기는 했으나 이렇게 병중에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람 일은 알 수 없다 하나 봅니다. 그럼요. 하늘의 날씨도 예측하기 힘든데 사람 일을 어찌 알겠습니까? 순간 주유의 안색이 싹 변했다. 제갈량이 주유의 쾌유를 빌자 주유는 처방전이나 써달라고 했다. 제갈량은 주유를 물리친 후 종이에 이렇게 썼다. 조조의 군대를 격파하려면 반드시 화공을 써야 하건만 모든 준비를 다 했음에도 동남풍 하나가 부족하구나. 주유는 어떻게 해야 동남풍이 불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제갈량은 자신이 칠성단을 쌓고 법을 쓰면 사흘간 동남풍을 빌려 조조의 군대를 격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듣자 주유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다. 칠성단이 완성되자 제갈량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단 위에 올라갔다. 도사의 옷차림을 한 그는 동남풍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삼경쯤 정말로 동남풍이 불기 시작했다.
주유는 크게 기뻤으나 제갈량의 뛰어난 능력이 언젠가는 위협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그는 정봉과 서성을 칠성단으로 보내 제갈량을 없애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제갈량은 진즉 자취를 감춘 뒤였다. 정봉과 서성이 강까지 가서 제갈량을 뒤쫓았으나 제갈량은 이미 멀찍이 보이는 배 위에 있었다. 제갈량은 자신을 쫓아온 서성을 향해 외쳤다. 장군께서는 쫓아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도독께 병법이나 잘 펼치라고 전해주십시오. 도독께서 저를 해하실 것 같아 조자룡에게 미리 저를 마중 나오라고 일러두었습니다. 서성이 말을 듣지 않고 제갈량을 뒤쫓아 조자룡은 활을 당겨 서성이 탄 배에 닷줄을 끊었다. 서성의 배가 닷줄을 새로 다는 동안 조자룡과 제갈량이 탄 배는 급속히 멀어져 갔다. 정봉과 서성이 돌아와 모든 일을 고하자 주유는 크게 놀라며 말했다. 제갈량이 저렇듯 지모가 뛰어나니 내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구나. 지략 해설. 동지인데도 강 언덕에서 동남풍이 불어오다니 어찌된 일일까. 제갈량은 자신이 칠성단에서 바람을 일으킨 것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이것은 의도된 거짓말이었다. 조조와의 전투에서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향후 형주를 차지할 명분을 쌓으려고 한 것이었을 뿐이다. 훗날 노숙이 형주를 내놓으라고 다그치자 제갈량은 이렇게 말했다. 제가 동남풍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주유께서 어찌 전공을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제갈량이 동남풍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는 주유에게서 벗어나 하루속히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였다. 그래야만 조조가 잃어버린 땅을 유비의 군대가 빼앗을 수 있을 것이었다. 실제로 제갈량은 주유의 진영에서 빠져나오려고 사전에 몇 가지 준비를 해놓고 있었다. 첫째, 유비에게는 동남풍이 불거든 조자룡을 특정 장소로 보내어 자신을 맞아달라고 일렀다. 둘째, 제단에서 바람을 일으키자마자 주유의 소나귀에서 벗어남으로써 자신을 죽이려는 주유의 시도를 무력화시켰다. 셋째, 바람을 일으키던 당일에 자신의 주위를 맴도는 노숙을 물리치기 위한 핑곗거리를 찾았다. 넷째, 제단에 오르기 전날 제단을 지키라고 주유가 보낸 장수들에게 이렇게 명했다. 너희는 각자가 맡은 구역을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된다. 머리를 맞대고 수군거려도 안 되고 함부로 떠들어도 안 된다. 공연한 일에 놀라거나 괴이한 행동을 해서도 안 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참수형에 처할 것이다. 제갈량은 제단에 대한 신비감을 한껏 조성함으로써 장수들이 자유롭게 행동할 여지를 완전히 박탈했다. 주유가 따로 병력을 보내 제갈량을 통제하기 전까지 제단을 지키는 장수들은 깃발을 들고 선 채 제갈량의 명령에 순종했다. 이로써 제갈량은 주유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유리한 조건을 구축했다. 활용. 적벽대전의 이름이 만고에 빛날 수 있었던 것은 제갈량이 일으킨 동남풍 덕분이다. 동남풍이 아니었다면 주유의 화공은 조조가 아니라 주유의 군대를 불태웠을 것이다. 이처럼 외부의 힘을 빌려 적을 격파하는 전략은 전쟁에서 흔히 사용된다. 동남풍을 빌려 적벽을 불태우는 것이나 풀배를 띄워 화살을 얻는 것 등은 외부의 힘을 빌려 적을 물리친다는 점에서 같은 효과를 얻는 전략이다. 천시, 지리, 인화 등은 승리의 필수 요소이다. 지략이 뛰어난 사람은 지세가 불리할지라도 치밀한 전략과 고도의 정보를 바탕으로 그 국면을 유리하게 바꿔낸다. 이때 발휘하는 고도의 연기력은 지략의 고수만이 지닌 비장의 무기이다. 적을 유인하는 법.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전쟁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은 적과 나를 얼마나 아느냐다. 적과 나를 모두 아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이 싸운다면
반드시 전자가 승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양쪽 모두 적과 나를 잘 알고 있다면 누가 승리할까? 이는 쉽게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다. 이 이야기는 삼국지연이 백회, 촉하는 조진의 진체를 무너뜨리고 진법 대결에서 사마이를 누르다에 나온다. 가을 장마가 끝나가는데도 여전히 하늘이 맑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제갈량은 대군에게 적파를 주둔하라고 명한다. 그러고는 장막을 열어젖히고 장수들을 모두 모아 말했다. 위군은 틀림없이 물러갈 것이며 조진과 사마이에게 회군하라는 조서가 내려졌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뒤쫓으면 그들도 방비해둔 바가 있을 터이니 우선은 그대로 물러나도록 내버려 두고 다음번에 계책을 써야 할 듯하다. 그때 왕평이 전령을 통해 위군이 물러나고 있음을 알려왔다. 제갈량은 왕평에게 보낼 전령을 고른 후 말했다. 나에게 다른 계책이 있으니 절대 그들의 뒤를 쫓아선 안 된다. 위군이 아무리 매복에 능하다지만 한승상 제갈량은 처음부터 그들 뒤를 쫓을 생각이 없었다네. 장수들은 위군을 추격하지 말라는 제갈량의 말을 듣고 다시 장막으로 돌아와 물었다. 위군이 장마를 못 견디고 물러나니 저들을 뒤쫓기 좋은 기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승상께서는 어찌 추격하지 말라 하십니까? 제갈량이 말했다. 사마이는 용병에 능한 자라 회군을 하면서도 곳곳에 복병을 두었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 뒤를 쫓으면 사마이의 계책에 걸려들지 않겠는가? 아예 멀리까지 물러나도록 놔뒀다가 군사를 나누어 야곡으로 출병하면 기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장수들이 물었다. 취하려면 다른 길도 많을 터인데 승상께서는 왜 기산을 고집하십니까? 기산은 장안을 두르고 있는 병풍 같은 산이다. 그러하기에 농사를 비롯한 다른 고을에서 군사가 들어오면 반드시 이곳을 지나야 한다. 또 기산은 앞으로는 위수가 흐르고 뒤로는 야곡에 기대어 있으니 오른쪽으로 들어가 왼쪽으로 나올 수도 있고 군사를 매복할 수도 있어 병법을 펼치기에 아주 좋다. 이 말에 장수들은 모두 절하고 물러났다. 제갈량은 위연, 장이, 두경, 진식에게 기곡으로 가고 마대, 왕평, 장익, 마충은 야곡으로 간 다음 모두 기산에 모이도록 했다. 이들 군대를 전부 보내고 나서야 제갈량은 관흥 요하를 선봉으로 한 대군을 이끌고 뒤따랐다. 한편 조진과 사마이는 뒤에 남아 군마를 감독하고 군졸 하나를 진창 옛길로 보내어 촉군의 동향을 살피게 했다. 돌아온 군졸은 촉군의 추격 김새는 없다고 보고했다. 며칠 뒤 후방에 매복했던 군사들 또한 돌아와 촉군에게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고 보고했다. 조진이 말했다. 가을 장마가 계속된 데다 잔도마저 끊겼는데 촉군이 무슨 수로 우리를 쫓아오겠습니까? 우리가 퇴각하는 줄도 모를 텐데요. 사마의가 말했다. 아니요. 촉군은 반드시 우리 뒤를 쫓아올 것이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요즘 날씨가 꽤 개었는데도 촉군은 우리를 뒤쫓아오지 않았소. 왜 그런지 아시오? 바로 매복이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요. 그들은 우리가 좀 더 멀리 물러나기를 기다렸다가 기산을 취하려 할 겁니다. 미심쩍은 표정을 짓는 조진에게 사마의가 말했다. 어찌 내 말을 못 믿으시오. 제갈량은 필시 기곡과 야곡으로 진군에 들어올 것이오. 그대와 내가 각각 하나씩 맡아 열흘간 지켜봅시다. 그 안에 촉군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 얼굴에 붉은 분을 바르고 여인의 옷을 입고 군영에 엎드려 죄를 받으리다. 만일 촉군이 나타난다면 황제께 받은 옥대와 어마를 장군께 드리겠소. 그렇게 두 사람은 군대를 둘로 나누었는데 조진은 기산 서쪽의 야곡 어귀를 지키고 사마이는 기산 동쪽의 기곡 어귀에 군대를 주둔시켰다. 진체를 세운 후 사마이는 군사 한 무리를 계곡에 매복시키고 나머지 군사들을 여러 요충지에 배치했다. 그는 자신 또한 옷을 갈아입고 다른 군사들 사이에 섞여 진체들을 두루 둘러보았다. 한 진체 앞에 이르렀을 때였다.
편장 하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원망했다. 장마가 그렇게 오래 가도록 회군할 생각을 안 하더니 이제는 또 이런데 진채를 세워놓고 자기들끼리 내기를 한단 말인가. 이게 무슨 고생이란 말이냐. 이 말을 들은 사마의는 즉시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온 뒤 여러 장수를 모아놓고 그 편장을 꾸짖으며 말했다. 조정에서 천일 동안 군사를 기르는 것은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쓰기 위함인데 내 어찌 원망의 말을 늘어놓으며 군심을 어지럽히느냐. 그러나 편장은 그런 일이 없었노라고 발뺌했다. 사마의가 그의 곁에 있던 동료 군사를 불러내자 편장은 그제야 고개를 숙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사마의가 말을 이었다. 나는 지금 내기를 하는 게 아니다. 나 또한 주군을 물리쳐 그대들과 함께 공을 세우고 조정으로 돌아갈 생각뿐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함부로 원망의 말을 내뱉는 것이냐? 그는 다른 군사에게 편장을 참수하라고 명한 후 말을 이었다. 그대들은 있는 힘을 다해 촉군을 막고 우리 중군이 포성을 울리거든 사면에서 일제히 진격하라. 장수들은 명을 받고 물러났다. 한편 위연, 장의, 진식, 두경 네 장수는 군사 2만을 거느린 채 기곡으로 가고 있었다. 그렇게 한참을 행군하고 있을 때 참모 등지가 급히 달려왔다. 승상께서는 기곡으로 가는 길 곳곳에 위군이 매복해 있을지 모르니 섣불리 진군하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진식이 말했다. 승상께서는 용병하는데 무슨 의심이 그리 많으시답니까? 위군들은 모두 큰 비를 맞느라 옷이며 갑옷이 모두 망가져 그저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일 텐데 따로 무슨 매복을 하겠습니까? 조금만 더 가면 대승을 거둘 판입니다. 그런데 어찌 진군을 말리신단 말입니까? 등지가 말했다. 승상의 계책은 여태껏 백발백중이었다. 그런데 그대는 어찌 감히 군령을 어기려 하는가? 진식이 웃으며 말했다. 승상의 지모가 그리 훌륭하시다면 가정을 잃지도 않았을 겁니다. 위연도 지난날 제갈량이 자식의 계책에 따라주지 않았던 일을 떠올리고는 웃으며 말했다. 그때 승상께서 내 말을 들으셨다면 진즉 자곡을 빠져나와 지금쯤은 장안에 낙양까지 얻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기산으로 가겠다니요. 게다가 이미 우리에게 진군하라 명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진군하지 말라니요. 진식이 말했다. 나는 군사 5천을 이끌고 기곡을 지나 기산에 먼저 도착해 진을 치겠수다. 그런 다음 승상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꼭 보아야겠소. 등지가 거듭 만류했음에도 진식은 기어이 군사 5천을 이끌고 기곡으로 갔다. 등지는 이 소식을 제갈량에게 알렸다. 한편 진식은 면리도 채 못 가서 포성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 순간 사방에서 복병이 달려들었다. 진식은 급히 회군하려 했으나 이미 적들에게 포위된 뒤라 빠져나갈 길이 없었다. 그때 또 한 번 포성이 울리더니 군사 한 무리가 들이닥쳤다. 위연의 군대였다. 위연은 진식을 구해 산골짜기로 간신히 빠져나왔으나 5천이었던 군사는 500 남짓으로 줄었고 그마저도 대부분은 부상당한 상태였다. 계속 위군에 몰렸지만 마침 두경과 장의가 합세한 덕분에 적군을 쫓아낼 수 있었다. 진식과 위연은 모두 제갈량의 계책에 탄복하며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후회했다. 지략 해설. 적과 나를 알고 있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이 전쟁을 한다면 결과는 뻔하다. 그러나 양쪽 모두 자신과 상대를 잘 알고 있다면 그 전쟁의 결과는 쉽게 예측할 수 없다. 이는 바둑을 둘 때와 비슷하다. 어느 한쪽이 고수이면 승부가 뻔하지만 양쪽 모두 고수이면 한 수 한 수 둘 때마다 다음 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쪽이 상대의 수를 짐작하고 바둑돌을 내려놓으면 상대는 예상을 벗어나는 새로운 수로 판세를 뒤흔든다. 흔히 전쟁을 일컬어 변화무쌍한 게임이라고 한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벌이는 싸움이 아니라
양쪽 모두 계책을 세우고 진을 벌이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든 조급하게 승리를 거머쥐려 했다가는 패배할 수 있고 패배할 줄 알았다가도 승리할 수 있다. 전쟁은 복잡할 뿐더러 냉엄하다. 생과 사를 가르는 싸움 앞에서는 서로 한 발짝도 물러날 수 없기에 더욱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기 마련이다. 앞의 이야기는 백전불태를 위한 지피지기의 중요성을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경쟁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도 좋은 귀감이 된다. 활용. 상대를 파악하는 일은 자신을 잘 아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현대인들은 날마다 상사, 동료, 친구, 친척 등 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한다. 이때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말이다.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인간관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난다. 과연 어떻게 해야 경쟁관계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바로 자신이 설정한 사고방식 안으로 상대를 끌어들이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한비자는 이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담고 있다. 말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다. 말이 어려운 이유는 언변이 뛰어나지 못하거나 용기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바로 내 지식이 부족해서다. 또한 말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 보아 그가 바라는 대로 말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과 이익을 논한다면 그는 나를 업신여길 것이다. 반대로 이익에 관심이 많은 사람과 명예를 추구하지만 속으로는 이익을 꾀하는 사람에게 명예 이야기를 꺼내면 그는 겉으로는 찬동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관심이 멀어질 것이다. 반대로 그에게 이익 이야기를 꺼내면 겉으로는 관심 없는 척해도 귀를 기울여 이야기를 들으려고 할 것이다. 한비자는 이러한 전제를 먼저 언급한 후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어간다.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로 상대방을 칭찬하면 그는 자신이 부끄러워할 일을 망각하게 된다.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숙고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너무 이익을 밝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을까 걱정할 것이다. 이때 그에게 정의의 명분을 쥐어주면 그는 자신감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게 된다. 부득이하게 상대방의 행동을 폄하하게 되었다면 다른 장점을 언급하며 칭찬해 주어 상대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대방이 지나치게 이상적이어서 그 이상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점을 분명히 지적하되 이상은 이상일 뿐이므로 꼭 도달할 필요는 없다고 말해 주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위험한 일을 중지시키려면 그 일이 그에게 어떻게 불리한지를 에둘러 이야기해야지 노골적으로 일의 유불리를 따져 말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아첨이나 영합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매끄럽게 처리하는 기술이다. 누구나 상대방에게 좋은 말부터 듣고 싶어하는 법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소한 대화 기술을 무시하다가 큰 문제를 일으키곤 한다. 상대방의 장점 하나 칭찬할 줄 모른다면 어디에 가도 환영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인간관계에서는 먼저 상대방의 마음과 욕구를 헤아리고 나의 말로 그 마음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그 사람도 나에게 호감으로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타인을 나의 사고방식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와룡의 조문. 마음을 움직여 적을 친구로 만들다. 주유가 제갈량 때문에 화를 이기지 못하고 죽자 제갈량은 직접 조문을 가기로 한다. 동호에서는 제갈량의 방문에 군사적 긴장을 늦추지 않지만 결국 동호의 장수들이 제갈량의 제문에 감동을 받으면서 촉과 동호 사이의 갈등은 깨끗이 해결된다. 제갈량은 형주에 있을 때 이미 주유의 죽음을 알고 유비에게 말했다. 조문을 구실로 동호에 한번 다녀와야겠습니다. 가서 주공을 도울 어진 선배들도 찾아볼 생각입니다. 동호의 장수들이 선생을 해치지는 않을까 걱정이요.
주유가 살아있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주유가 죽은 마당에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제갈량은 조자룡과 함께 군사 500을 이끌고 동호로 떠났다. 시상에 도착한 제갈량은 노숙의 영접을 받았다. 주유의 부하들은 제갈량을 죽이려 벼르고 있었지만 검을 차고 제갈량을 뒤따르는 조자룡 때문에 차마 손을 쓰지 못했다. 제갈량은 주유의 영전에 예물을 바치고 직접 술을 따른 후 무릎을 꿇고 앉아 직접 쓴 제문을 읽어내려갔다. 오호라 주유여, 불행히도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구나. 명이란 본래 하늘에 달려있다 하나 그대 목숨이 너무나 짧아 애통해하지 않을 수 없도다. 나 또한 마음이 아파 술 한잔 올리니 그대의 영혼이 기꺼이 받아주기를 바라오. 손책과 교유하던 어린 시절에는 의리를 지키고 재물을 멀리했고 다른 이에게 집을 내주어 살게 하기도 했도다. 약관의 나이에 만리를 나는 붕세가 되어 폐업을 이루고 강남에 자리를 마련했고 작년에는 멀리 파고를 진압해 유표를 근심케 했으며 역적을 토벌하여 평안히 했고 빼어난 풍채로 교실을 배필로 맞아들여 한나라 신하의 사위가 되어 조정을 대하기에도 부끄러움이 없었다. 그대는 볼모를 보내지 않도록 간언하기도 했으니 그대의 기계에 애도를 표하노라. 처음에는 날개를 움츠리고 있다가 끝내 그 날개를 펼쳤으니 파양에 있을 무렵 장관이 와서 설득할 때는 술잔을 높이 들어 넓은 아량과 높은 뜻을 드러냈고 제주 또한 비상하여 문무와 지략을 두루 갖추었으며 적벽 싸움에서는 화공으로 거침없이 강적을 물리쳤도다. 생전에 그대는 영웅의 기품을 떨쳤는데 이리도 일찍 세상을 떠나니 나는 다만 땅에 엎드려 통곡하며 피눈물을 흘리노라. 충의지심과 영웅의 기계를 갖추고도 서른이 못되어 세상을 떠나니 그 이름이 백세의 나물이라. 그대의 죽음이 너무도 슬퍼 간담이 끊어지는 듯하오. 그대의 죽음으로 하늘과 땅도 어두워지고 삼군조차 슬픔에 잠기며 그대의 주공도 슬피 울고 그대의 벗들도 눈물을 멈추지 못하오. 내 비록 재주는 없으나 그대에게 지혜와 지략을 청해 동호를 도와 조조를 물리치고 한시를 도와 내 주공을 편안케 하고자 그대와 힘을 합쳤으니 장차 살아남든 죽게 되든 무슨 걱정이 있었으리오. 오호라 주유여, 이제 영원히 그대와 이별하오. 그대의 고든 정절도 저 세상 너머로 사라져가오. 그대의 영혼으로 부디 내 마음을 비춰주오. 이제 천하에는 나를 알아줄 지음이 없소이다. 오호 통제라, 엎드려 청하니 부디 이 제사를 받아주기를 바라오. 제갈량은 제문을 다 읽고 나서 바닥에 엎드려 펑펑 울었다. 비오듯 쏟아지는 눈물이 멈출 줄 모르자 곁에 있던 동호의 장수들이 서로 수군거렸다. 주유와 제갈량이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더니만 오늘 보니 제문에 담긴 정이 참으로 지극하오. 세상 사람들 말이 틀렸나 보구려. 노숙도 제갈량이 비통해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마음 아파했다. 제갈량은 이토록 정이 깊은 사람인데 주유가 속이 좁아 스스로 신세를 망쳤구나. 노숙은 술자리를 마련하며 제갈량을 대접했고 자리가 파하자 제갈량은 유비에게 돌아갔다. 지략 해설. 제갈량이 화를 돋은 탓에 주유가 죽음에 이르렀음에도 그는 감히 동으로 가서 문상한다. 이는 보통 담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사실이 증명하듯이 그는 동호와 장수들에게 위해를 입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애틋한 정이 넘치는 제문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려 위기를 해소했다. 촉과 오의 관계가 더욱 공고해진 것은 물론이다. 물론 제갈량은 위기를 돌파할 지혜가 있었기에 호랑이 굴로 들어간 것이다. 첫째, 그는 주유에 이어 노숙이 대도독이 되었다는 사실과
노숙의 성품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노숙은 온화하고 사리 분별이 뚜렷하며 충동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이었다. 동호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장비처럼 거칠고 충동적인 사람이었다면 제갈량도 동호에 갈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둘째, 제갈량은 용기가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용기란 무모하고 맹목적인 필부의 용기가 아니라 자신과 남에게 부끄럽지 않고 대담하면서도 늠름한 정기를 말한다. 제갈량의 이런 당당함은 동호 장수들에게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쳤다. 셋째, 제갈량의 재문이다. 그의 재문은 무조건적인 감정 표출을 자제하고 주위의 공과 업적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서 고인을 무조건 치켜 세우기만 하지 않고 주위에 대한 흠모의 감회를 담아 듣는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활용. 지혜와 용기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중요한 덕목이다. 지혜만 있고 용기를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눈에 보이는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러한 지혜는 잔재주에 불과하므로 결코 큰 일을 이루어내지 못한다. 반면 용기만 갖추었을 경우에는 거칠고 충동적인 행동을 일삼기 쉽다. 이는 임무를 완수하는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지혜와 용기가 필수이다. 이를 갖춘 사람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제 역할을 다 하고도 남을 것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온하고 평안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